식품의약국의 백신자문위원회가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승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 지금까지 미국에서 승인된 3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에 모더나 백신의 효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소속 24개 주 법무장관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주당 $300씩 추가 지급했던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부자 증세는 처벌이 아닌 공정한 몫을 분담하는 것이라면서 소득 상위 1%에 대한 세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식품의약국의 백신자문위원회가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승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정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FDA는 오늘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안전성과 효능 데이터에 기반한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승인에 관해 찬성 2표 대 반대 16표의 압도적인 다수의 반대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패널들은 승인을 지지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많은 자문위원들은 젊은 남성의 심근염 발병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패널들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은 전원 만장일치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미 국민들에게 촉구했고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승인을 전제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접종을 마친 뒤 8개월이 지난 이들에게 오는 22일 시작되는 주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차례의 백신 접종만으로도 중증 환자와 입원 방지에 여전히 효과적이라며 일반인들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 지금까지 미국에서 승인된 3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운데 모더나 백신의 효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93%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여 화이자 88%, 얀센 71%를 뛰어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은 93%의 효과를 보여 88%의 화이자와 71%의 얀센 백신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CDC가 지난 3월부터 8월 사이에 코로나19로 입원한 3,6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CDC는 실제 데이터에서 백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세 종류 백신 모두 상당한 방어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이자의 경우 완전 접종한 후 약 4개월 후부터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더 높은 mRNA 함량과 화이자보다 1주 더 긴 접종 간격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1회 접종의 얀센 백신은 항체 반응과 백신 효과가 다소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번 연구는 18개 주에 있는 21개 병원에서 3,68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3가지 사용 가능한 백신 중 하나를 접종한 100명의 건강한 지원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24개 주 법무장관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공화당 소속 24개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가 불법이고 공중보건 조치로서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백신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줬고 분명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토론과 의견 충돌의 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미 국민들에게 허술한 법적 주장과 모순적인 진술 그리고 협박적인 지시를 했다며 통합과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분열과 불신을 뿌리는 것을 목표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만약 이 조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묻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보수 성향 잡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조치는 위헌이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극적으로 넘어서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꺾을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100인 이상 기업들을 상대로 직원들이 백신을 맞게 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총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4월 팬데믹 이후 플로리다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모두 5만 8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3월 생존해 있던 플로리다 사람들 4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셈으로 암과 심장마비에 이은 세 번째 사인에 해당합니다. 플로리다의 코로나19 사망률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1번째로 높습니다. 사망률 자체로는 뉴저지, 뉴욕, 미시시피 등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주 전까지 17위에 불과했다가 치솟은 겁니다. 그동안 플로리다는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백신 및 마스크 의무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델타 변이의 직격탄을 맞으며 주정부와 학교 등 공공기관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정말로 어려운 1년 반이었다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정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당시 회견장에 모인 50명 가운데 유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주당 $300씩을 지급했던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6일 중단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 하원 의원은 노동절인 지난 6일 중단된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직자들은 지난 6일부터 중단된 실업수당을 소급 적용받아 내년 2월 1일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3월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실업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750만 명의 실업자가 모든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80만 명이 관련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때문에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법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자 증세가 처벌이 아닌 공정한 몫을 분담하는 것이라면서 소득 상위 1%에 대한 세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경제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며 자신은 자본주의자이고 만약 $100만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고 행운을 빈다면서 오직 바라는 것은 그들이 공정한 몫에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은 공정한 몫에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그랬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자 증세는 조세 평등 차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부자들의 조세 회피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데이터는 매우 명확하다며 지난 40년 동안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직원이나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50년간 최고 경영자의 임금은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 상위 1%가 매년 약 1,600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공평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법안에 부자들의 조세 회피를 단속 지팡하기 위한 국세청 자금 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자신의 계획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이라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3조 5천억 달러 규모 법안은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를 거듭 주장하면서 지난 1월 6일 시위자들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일 의사당 인근에서는 또 보수 성향 시민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당국은 다시 과격 시위로 번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한 1월 6일 시위로 매우 부당하게 박해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는 두 단계 사법체계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됐다며 이들이 법원의 이중잣대에 의한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결국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의사당 인근에서 예정된 보수 성향 시민들의 J6를 위한 정의 집회를 앞두고 나온 발언입니다. J6는 의회 폭동에 있던 1월 6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시위대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도왔던 매트 브레이너드 등이 조직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가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상이나 팻말을 들지 말 것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번 집회에 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다시 과격 시위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최근 몇 주 동안 의사당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등 경계를 강화했고 의회 경찰은 외부 사법관들이 즉각 관여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 방위군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구가 10년 만에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새 지도 초안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승인한 연방 및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별로 새 지도 초안을 각각 2개씩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도 초안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이 포함된 선거구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재조정위원회가 뉴욕주 상하원 연방의회 선거구에서 플러싱을 하나의 지역구로 유지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아시안 정치신장연맹도 민주당이 제시한 지도 초안이 전반적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20일 버팔로를 시작으로 14차례 2차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퀸즈 지역 공청회는 11월 17일 요크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공청회가 끝난 이후 위원회는 새 선거구 지도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5일 전까지 주의회에 제출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올해 선거구 재조정은 지난해 실시된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뉴욕주의 경우는 인구 이탈이 생기면서 연방 하원 의석 27석 가운데 1석을 잃게 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모든 학군에 무료 킨더가든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수년간 주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주 전역의 모든 학군에 프리케이를 확대하고 무료 킨더가든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팰리세이드 파크 얼리 차일드후드 센터를 방문한 머피 주지사는 조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주 전역 모든 학군에 무료 킨더가든을 제공하는 유니버셜 프리케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국이 프리케이 제공 학군 우선순위 지정 및 일정 설정과 양질의 시설, 프로그램, 연방자금 활용 최적화와 타주 모범 사례 활용 등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펠팍을 포함한 주 전역 19개 학군에 프리케이 확대를 위한 1,7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될 학군은 해당 예산을 2021-2022학년도에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펠팍 학군은 82만 3,860달러의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크리스 정 펠팍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머피 주지사가 교육에 대한 투자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머피 주지사가 임기 시작인 2018년 이후 프리케이를 위한 예산 규모를 35% 증가시켰고 현재 주내학군 600곳 중 140곳에서 주정부 지원 프리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 잭 시아타렐리 후보는 유니버셜 프리케이에 반대하고 민간 데이케어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성 동성애자인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15일 18년 동안 교제해온 남성 파트너와 동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직 주지사가 동성 결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교 전통 의식에 따라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하면서 이미 9살, 7살 두 자녀를 뒀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입양했는지 대리모 출산을 했는지는 사생활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하원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배세 인상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10년간 960억 달러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국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담배, 시가, 롤백 및 무연 담배에 대한 부과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고 전자담배 제품에 세금이 신설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맨하튼 공중공원 하이라인 확장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오는 2013년 봄에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쿠오모 전 주지사가 뉴욕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내용 가운데 하나로 허드슨 야드와 모이니엔 트레인홀을 연결해 하이라인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1가와 10번가 교차 지점에 하이라인 동쪽에 보행자를 위한 목재 다리를 추가해 공원을 확장하고 모이니엔 트레인홀과 연결하게 됩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도시보행자 안전 등의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공원 조성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확장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맨하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있는 식당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관광객들로 알려진 여성 3명은 식당 입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3명의 용의자들은 오늘 10월 5일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